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성립되는 프랑스 공화정. 파리 코민을 진압한 티에르는 왕당파와 공화파에는 평화를 가져다준 기적 같은 존재로 많은 이들의 찬양 속에서 공화국 총통에 올랐습니다. 티에르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총통이 된 후에도 사람들이 원하던 조치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는 공채를 발행하여 대량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것으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군은 18개월 앞서 프랑스 영토에서 철수했고 동시에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국가기관을 새로 조직했으며 경제 회복 등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놀라운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공화정 성립. 파리 코민이 실패로 돌아간 후 티에르 정부가 파리로 돌아왔는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 내부 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왕당파와 공화파가 군주제를 실시할 것인지 공화정을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분열을 일으켰으며 거의 쿠데타가 일어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공화는 민심이 원하는 바이며 시대의 필연적인 추세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프랑스의 공화정이 성립되었으나 티에르의 명성이 정점에 다다를 무렵 그와 왕당파의 모순도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7월 왕정이 물러난 후부터 왕조의 충신이었던 티에르는 공화정이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공화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왕당파의 불만을 샀고 그들은 티에르를 끌어내리길 원했는데 프랑스가 배상금을 청산한 후 그들은 티에르의 이용 가치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았고 서둘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5월 24일 의회를 장악한 왕당파가 티에르를 해임했는데 티에르는 분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고 그날 밤 왕당파와 가까운 마크마옹이 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기색 논쟁. 왕당파도 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루이 필리프의 손자인 파리 백작을 중심으로 한 오를레앙파, 다른 하나는 샤를 10세의 손자인 샹보르 백작을 중심으로 한 정통파입니다. 순조롭게 왕정 복고를 실현하고자 이 두 파는 서로 손을 잡기로 해서 처음에 양측의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일단 군주제가 다시 시행되면 먼저 연장자인 샹보르 백작이 등극하고 그가 죽으면 파리 백작이 계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태가 급변했는데 샹보르 백작이 돌연 앙리 4세의 길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앙리 4세의 길한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백기입니다. 그러나 파리 백작은 삼색기를 사용하자고 끝까지 주장해서 깃발의 색깔 때문에 결국 양측의 화해는 결렬되었고 이 일을 두고 당시 수많은 왕당파 사람들이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왕당파 내부의 모순이 심해질 즈음 공화파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고 동시에 전에 두 파에서 무시되던 보나파르트파도 재기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이미 죽고 없었지만 그의 외아들이 이미 성년이라서 보나파르트파는 바로 이 황태자라는 카드를 꺼내어 왕정복고를 시도했습니다. 보나파르트파의 세력은 예상 밖으로 확대되어 왕당파와 공화파에 큰 위협이 되었는데 이익의 균형의 합의를 본 두 파는 보나파르트파의 세력을 걷기 위해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미약하게 시작된 공화국. 1875년 1월 30일 공화정을 정식 정치체제로 수립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이 의회에서 한 표 차이의 우세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공화정 성립을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으면서 의미도 모호해서 우스개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해 2월에서 7월까지 국민의회는 상원 조직에 관한 법률과 정권 조직에 관한 법률, 정권기관 사이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 법률을 모아 1875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1875년 헌법은 완전한 헌법이 아니라 일련의 법률 문서를 총칭한 것입니다. 1875년 헌법을 근거로 의회는 선거를 진행했고 왕당파는 상원에서 미약한 우세로 승리했으며 공화파는 상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12월 공화파의 시몬이 내각을 구성했는데 제3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공화파에서 내각 총리가 나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시몬은 좌우를 영합하는 노선을 취했는데 그의 이런 태도는 어느 쪽에서도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화국의 성립. 1877년 5월 16일 마크마옹은 시몬에게 서한을 보내어
상원 앞에서 공화파를 내버려둔 시몬의 나약함과 무능을 질타했고 시몬은 서한을 받고 사직했습니다. 다음 날 왕당파 브로이 공작이 왕당파 내각을 만들어 공화파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는데 왕당파의 반격에 맞서기 위해 공화파 상원의원 363명은 브로이 내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마크 마웅은 제멋대로 상원을 해산했고 1877년 10월 상원선거에서 공화파가 압승을 했습니다. 일부 완고한 왕당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지만 대부분 관병이 공화정으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시도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12월 13일 공화파가 다시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권을 찾아왔는데 1879년 1월 5일 그들은 상원선거를 통해 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1월 30일 마크 마웅이 물러나고 온 건 공화파의 폴 그레비가 총통이 되어 이제 정부 전체가 모두 공화파의 손에 들어갔고 공화국은 프랑스에서 명실상부한 정치 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편소설의 왕 모파상. 모파상은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파상은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부 부서에서 직책을 맡으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880년 그는 단편소설 비계 덩어리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는 6편의 장편소설과 350여 편의 중단편소설을 썼는데 여자의 일생과 베라미가 그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입니다. 하지만 모파상의 예술 성과를 대표하는 분야는 목걸이, 질르 삼촌, 메종 테리에 등의 단편소설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은 구조가 세밀하고 줄거리가 사실적이며 유창하고 정확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의 단편 작품은 읽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그를 단편소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들에 대해서는 문혁들 세계 명작의 산책에서 모파상 특선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세계를 만든 모네와 인상파 화가들로 이어집니다.